아빠랑 싸워서 잘 데가 없다. 잠을 재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그때는 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 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겠다. 만약에 방황하다가 밖에서 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아, 이런 밖에서 자거나 이럴까봐. 송승민의 특수교육. 소설원 선생님이 집필한 책 중에서 지선이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이의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최근에 이슈 중에서 중학교 여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고, 나중에 결국에 이제 무혐의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굉장히 최근에 이런 성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선이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선이 같은 경우는 제가 특수학교에서만 근무하다가 특수학교로 처음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 정말 새롭고 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그런 때 만난 친구예요. 근데 정말 외모도 장애가 있다고 생각 안 들 정도로 비장애 여학생들보다 좀 더 출출났던 것 같아요. 예뻤고 또 근다고 이렇게 막 까져 보인다고 해야 되나? 노는 애 같지도 않았어요. 화장도 되게 옅게 했다고. 너무 자세하게 묘사했다고. 네. 근데 제가 그 친구는 봤을 때 되게 얌전해 보이고 예쁘고 괜찮은 이제 좋은 친구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새아빠랑 살고 있는데 아빠랑 싸워서 잘 데가 없다. 잠을 재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되게 충격을.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남자 그때 어리고 20대고 결혼하시기 전에. 결혼 전이었죠. 네. 근데 그때는 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아, 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겠다. 만약에 방황하다가 밖에서 뭔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아, 이런 밖에서 자거나 이럴까봐 막 백방으로 이제 알아보고 아는 특수 여생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도움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남자니까 재워줄 순 없고. 제가 이제 지선에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여자 선생님이 계시니까 전화하고 거기로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괜찮아요. 집에 들어갈게요. 그런 거예요. 약간 떠보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죠, 저는. 얘가 지금 전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뭘로 보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그때부터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전 담임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친구였고요. 실제로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고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그 질이 안 좋은 소위 그런 친구들이어서 성적으로도 좀 이렇게 교육을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또 남자잖아요. 게다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육청에서의 상담 신청도 하고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다양한 뒤에 그뭐 해바라기 센터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결론은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인으로 봤을 때는 어른들의 잘못이 컸어요. 이게 우리 지선이가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렵네요. 많아요. 이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책에서는 지금 썼는데 실제로 아버지한테 그 친족 관계에 성폭행을 당한 사례예요. 우리 지선이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강했는데 우리 지선이는 지적장애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고 그걸로 인해 아버님은 감옥을 가셨는데도 아버님께 보고 싶다는 편지를 쓰는 친구였어요. 그만큼 순수한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여서 결국은 우리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았고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찍 알지 않아도 되는 것도 너무 일찍 알아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선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케어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행동이라든지 우리 그 품행 관련해서도 많이 지도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지선이가 졸업을 하고 취업도 하고 이제 남자친구도 잘 만나서 잘 지내고 있고 가끔 연락도 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굉장히 가슴에 남는 제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제자입니다. 우리 또 특수교육 대상자 친구들에서 그렇게 가정 내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로서 더 안타깝게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성 문제는 굉장히 또 민감하잖아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네.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성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정보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그 다음 학년에 넘어오는 자료에 없어요. 그런 관련된 자료. 그래서 그 선생님이 특별히 이전 선생님한테 아까도 전화로 물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때 이제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그 친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 친구 문제가 새로 관련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게 지금 좀 현장의 그 성과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도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성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이나 아무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 친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어머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문제. 그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유아 쪽 추행하고 관련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혀 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동성 유아에 관심을 보였을 때 그 특수교사 아무런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기니까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이런 조치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했던 거죠.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좀 개별교육계획이나 거기에서 뭐 행동 관련된 특성으로 좀 기술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개인정보들 개인정보 어떤 굉장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IP에서도 사실 언급을 안 하고 있고 그냥 구전으로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래서 이제 새학기가 되면은 아이들에 대해 정보 파악할 때는 사실 IEP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 꼭 전화를 걸어서 그 선생님한테 직접 구두로 전달을 받아야지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근데 상담 기록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요새는 보내는 데도 있고 안 보내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꼭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거나 그러니까 같은 학교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 가는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서도 그 전학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나이는 18살이었는데 그 4년을 꾸른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을 2번을 했고 다시 학교에 복학하고 싶다고 돌아왔을 때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그 혼인신고 대상자가 그 37살 아저씨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성적 학대로 들어가서 신고가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게 미성년자가 혼인신고가 들어갔다는 건 부모가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부모님도 지적장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게 누구누가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하는 건 맞지 않고 제가 사실 생각하고 좀 신고를 하셨어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제가 생각해보면 너무 당돌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나도 16살에 애 낳고 살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계시고 지적장애가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적인 어떤 학대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으신 인간성이 없으신 그래서 아이도 그렇게 똑같이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복학 실패를 했고요. 그 37살 먹은 아저씨랑은 별거 상태고요. 지금 다른 사람하고 다시 만나서 동거를 한 상태인데 셋째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장애 등록은 되어 있어요? 그럼 잘 좀. 첫째, 둘째는 다 고아원이나 친척하고 이게 계속 대를 이어서 안 좋은 일이 계속. 근데 그 친구가 맨 처음에 출산을 했던 계기가 그 같은 동급생 그 오빠 2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던 건데 성폭행을 당했을 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아무도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데 데려가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충분히 재활을 하고 이제 복귀를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 친구가 또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해서 2, 3년간 이렇게 방랑생활을 하면서 37살 아저씨랑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아저씨랑 관계 맺어서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와서 출산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학교 가고 싶으니까 보내달라고 떼써서 다시 저희 학급에 왔더라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케이스. 또 제가 겪어본 장애 학생들의 그런 성문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다 보니까 부모님 또 지적장애가 있다든지 가정의 안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정이 좀 잘 케어가 되고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뭔가 그게 막 넘어서진 않아요. 그 문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근데 지선이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아버님도 그랬는데 어머님도 다시 결혼하셨는데 새아빠가 또 이렇게 알코올이즘 있고 이제 알코올 중독에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배달 그 이복 공생이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는 뭐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막 하는데도 저는 실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지원을 좀 받으려고 알아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해요. 왜냐하면 주민센터 연락을 해도 뭔가 제한적이고요. 뭔가 조건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특수교육이 발전하고 복지가 발전했다고 많이들 뭐 벤치마킹 한다고도 하는데 방치. 거의 복지가 많아서 그 성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내에 그런 진짜 기본적인 가정에서의 그런 생활이라든지 건강권이라든지 행복권이 좀 보호가 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적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저희 나라가 14세부터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지적장애 학생도 성적 결정권을 14세부터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적장애 학생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아까 지선이 경우도 그랬듯이 그거를 사랑으로 착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적 결정권 자기가 순수하게 가지고 그걸 발휘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지적장애 학생이 가출해서 어떤 그 채팅을 통해서 성매수자들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데 대가로 받은 게 짜장면 한 그릇, 떡볶이 한 접시인데 이게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이다. 판례를 내서 아무런 법적인 그런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장애가 있는데도 네, 그 학생의 장애를 인정 안 하는 지적장애. 지적장애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법률상으로 안 되잖아. 성보호조문제법이 그때는 하기 전이었는데. 그랬나 보다. 네, 그랬나 보다. 그런 뉴스를 저도 네. 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근데 딱 그때 생일 딱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생일 전이었었으면 아동법으로 처벌이 가능했는데 처벌을 못했다고. 지금 성폭력 강화를 신고 안 하면 신고 안 해도 그 벌금을 그렇죠. 내야 돼요. 300만 원 정도의 벌금 내야 되고 지금 성폭력 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잖아요. 무고죄도 당연히 폐지가 됐고 또 거의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한거 불능 상태에 있는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 성폭행을 했을 때는 무기징역 그 공소시효도 없어요. 그래서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벌을 받게 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법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 다뤘던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14세 때 그런 일을 당했고 또 17세 때 37세 아저씨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지적장애 1급, 2급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했었어요. 아니 그게 언제 얘기해요 갑자기? 그 친구가 18세 때, 만 18세 때 저한테 왔는데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맞다면 제가 뒤집어졌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머니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가시켰다고 생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혼인신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거는 그래서 성폭력이다 하고 신고하기가 정말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 관련된 종사자들은 이러한 전조 증상이나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반드시 이런 부분을 학생에 대한 이런 상황이나 상태를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그런 특성들이 좀 있을까요? 이런 특성들이 있을 때는 좀 유심하게 지켜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실제로 겪은 사례 중에는 인터넷을 통해 채팅하는 친구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또 그런 앱이나 채팅이 굉장히
특히 남학생들도 문제지만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만나자고 본인이 먼저 하는 경우가 정말 지도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친구들도 문제고, 또 실제로 만약에 이제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삽입의 느낌이라든지 스킨십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 문제가 있는 친구니까 굉장히 더 주의 있게 지켜보고 상담을 해봐야 되는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더 위험해요, 사실. 그렇죠. 중도 증증 의사소통이 안 되는 지적장애 친구들보다 정도 말할 수 있고 뭐 핸드폰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뭔가 좀 아는 친구들이 그런데 빨리 눈을 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도 주의해야 될 친구들이 많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봤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살짝 그 동성의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외형적으로도 그 여성을 동경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망사 스타킹을 신고 등교를 한다든지 핫팬츠를 입고 등교를 한다든지 뭐 립스틱이나 이런 거에 집착을 한다든지 그런 그 성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성향 자체를 이렇게 뭐라고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채팅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성의 그 애인을 찾는 그런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해독당 사용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지금도 가끔 그 친구 보면은 비슷하게 하고 다니고 똑같이 하고 다녀요. 그 성향 같은 것들은 좀 이렇게 타고나는 것도 있어서 근데 그 동성연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다. 그런 친구들도 그런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위험하게 그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적인 매체들. 특히 이제 중등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성적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예비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 잘 참고를 하시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위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